아시아 경제를 논하는 자리에서 한국은 완전히 무시당했습니다. K-팝 말고는 뭐가 있겠냐는 조롱까지 받았죠. 하지만 30분 후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미국 언론이 놀라고 하버드가 움직이고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그 놀라운 반전의 이야기는 과연 무엇일까요? 영상을 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저는 사라 톰슨입니다. CNN에서 15년간 아시아 담당 국제부 기자로 일해왔어요. 베이징에서 3년, 도쿄에서 3년 특파원 생활을 했고 중국과 일본은 제가 가장 자신 있는 분야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워싱턴 외교협회에서 열린 아시아 경제 미래 토론회 사회를 맡으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날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습니다. 평소 잘 아는 분야의 토론회였거든요. 패널로는 중국의 저명한 경제학자, 일본 산업연구소장, 그리고 한국 KDI 연구원이 나와 있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한국 패널리스트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생소했고 중국과 일본에 비하면 한국은 그냥 K-팝과 드라마로 유명한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회장에는 200여 명의 참석자들이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워싱턴의 정책 관계자들과 학자들이었습니다. 분위기는 진지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여유로웠어요. 다들 예측 가능한 이야기들을 기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토론이 한창 진행되던 중이었습니다. 중국 경제학자가 GDP 성장률과 1대1로 정책에 대해 열변을 토하고 있었어요. 일본 연구소장은 도요타와 소니의 혁신 사례를 조목조목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한국 연구원만 유독 조용했어요. 발언 기회가 와도 짧게 답하고 마는 거였습니다. 그때 뒷좌석에서 한 중년 남성이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의 경제적 기여는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이죠. 순간 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한국 연구원에게 집중됐어요. 그런데 제가 무심코 웃으면서 말해버렸습니다. K-팝 말고는 뭐가 있을까요? 라고 말이에요. 그러자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어요. 심지어 중국과 일본 패널리스트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가벼워져 버렸죠. 그때 한국 연구원의 표정을 봤어요. 이민호라는 분이었는데 당황스러워하면서도 뭔가 깊이 상처받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순간 실망감이 스쳐 지나가는 걸 봤어요. 저 역시 그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15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런 식으로 특정 국가를 가볍게 넘긴 적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왜 한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말했을까요? 마치 당연한 것처럼 말이에요. 한국연구원 이민호 씨는 결국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흘러갔으니까요. 그냥 한국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짧게 답하고 말았어요. 객석에서는 여전히 웃음기가 가시지 않았습니다. 토론이 끝난 후 그분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회장을 떠나는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묘한 죄책감을 느꼈어요.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이 왠지 안쓰러워 보였거든요. 기자로서 팩트를 확인하지도 않고 편견으로 판단한 제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그날 밤 호텔방에서 저는 계속 그 장면을 떠올렸어요. 거울 앞에 서서 제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나도 모르게 왜 그런 말을 했을까? 정말 한국에 대해서는 K-팝과 드라마 외에는 아는 게 없는 걸까? 사실 그날 토론회에서 중국 경제학자의 발표는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리웨이 교수라는 분이었는데 준비해온 자료만 해도 엄청났어요. 대형 스크린에 화려한 그래프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GDP 세계 2위부터 시작해서 고속철도, 5G 기술, 전기차 생산량까지 온갖 숫자들을 쏟아냈어요. 심지어 달 뒷면 착륙선까지 언급하면서 중국의 우주 기술력을 자랑했습니다. 1대1로 정책으로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리웨이 교수는 발표 도중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의 4대 발명품인 종이, 화약, 나침반,
인쇄술이 인류 문명을 바꿨다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라고 강조했습니다. 고속철도 기술로 유럽까지 연결하고 5G로 전 세계 통신망을 장악하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게 발표했어요. 특히 경제 규모 이야기가 나올 때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중국의 GDP가 일본의 3배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제조업 생산량은 미국을 넘어섰고 전기차 시장에서는 완전히 독주하고 있다고 했어요. 테슬라보다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 더 많이 팔고 있다는 통계까지 보여줬습니다. 객석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왔어요. 정말 대단하다는 박수 소리가 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저 역시 취재 노트에 중국이 아시아를 지배한다고 적고 있었어요. 15년간 중국을 취재하면서 봐온 성장이 실제로 이 정도였으니까요. 리웨이 교수는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더 놀라운 통계들을 쏟아냈어요. 세계 최장 고속철도 네트워크, 세계 최대 온라인 결제 시스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슈퍼컴퓨터까지 말이죠. 심지어 인공지능 특허 출원 건수도 미국을 넘어섰다고 자랑했습니다. 그분은 목소리를 더 높이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중국은 이제 세계의 공장을 넘어서 세계의 두뇌가 되고 있다고 말이죠. 실리콘밸리의 많은 기업들이 중국 시장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마지막에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아시아 경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는 모두 중국이 중심이라고 말이에요. 회장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졌어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한쪽 구석에 앉아있던 이민호 씨가 보였어요. 다른 사람들이 박수를 치는 동안 그분만 조용히 앉아있더라고요. 표정이 복잡해 보였습니다. 뭔가 할 말이 있어 보였지만 끝내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냥 중국의 위세에 눌린 것 같다고 생각했죠. 중국 발표가 끝나자 일본 산업연구소의 나카무라 소장이 나섰습니다. 이분의 발표 스타일은 중국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화려한 숫자 대신 정교하고 세련된 이미지들로 가득했습니다. 사무라이 정신에서 시작된 완벽주의가 어떻게 현대 일본 산업의 뿌리가 됐는지 설명했어요. 도요타의 적시 생산 시스템, 카이젠 철학, 그리고 소니의 워크맨부터 플레이스테이션까지 혁신의 역사를 차근차근 풀어냈습니다. 저는 도쿄 특파원 시절이 떠올랐어요. 정말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정밀했거든요. 지하철은 1분도 늦지 않았고 공장에서는 먼지 하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이라는 브랜드가 왜 전 세계에서 신뢰받는지 몸소 체험했었죠. 나카무라 소장은 일본 기업들의 장인 정신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도요타 직원들이 몇 초라도 시간을 아끼기 위해 작업 동선을 수십 번 연구한다고 말했습니다. 혼다 엔지니어들은 엔진 소음을 줄이기 위해 수천 번의 테스트를 반복한다고 했어요. 특히 노벨상 이야기가 나올 때는 객석에서 탄성이 나왔습니다. 일본이 21세기 들어서만 노벨상을 19개나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기초과학 연구에 대한 꾸준한 투자와 장기적 안목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자랑했습니다. 나카무라 소장은 슬라이드를 넘기면서 일본 문화의 영향력도 강조했어요. 애니메이션, 만화, 게임 산업에서 일본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야자키 하야오부터 슈퍼마리오까지 일본 문화가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고 했어요. 그분은 근대화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에서 가장 먼저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고 현대화를 이룬 나라라고 강조했어요. 메이지 유신부터 시작된 개혁과 혁신의 DNA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고 자부했습니다. 메이드 인 재팬의 품질 신화도 빼놓을 수 없었죠. 렉서스 자동차, 소니 전자제품, 유니클로 의류까지. 일본 제품들이 어떻게 전 세계에서 프리미엄 브랜드로 인정받는지 설명했어요. 나카무라 소장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본은 단순한 경제대국이 아니라 정신적 가치와 문화적 깊이를 가진 나라라고 말이에요. 객석에서는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상했어요. 중국과 일본 모두
한국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더라고요. 마치 아시아에는 중국과 일본만 존재하는 것처럼 말이죠. 저 역시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토론회가 끝나고 질의응답 시간이 시작됐어요. 몇 가지 뻔한 질문들이 오고 갔습니다. 중국의 환경 정책은 어떻게 되는지, 일본의 고령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건지 같은 예상 가능한 질문들이었죠. 그런데 한 대학생이 손을 들고 질문을 던졌어요. BTS나 K-팝 말고 한국의 진짜 역사적 기여가 뭔지 궁금하다고 말이죠. 순간 회장이 조용해졌다가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사람은 대놓고 웃기도 했습니다. 뒷자리에서 누군가 친구에게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이 뭘 했겠냐고 말이죠. 저 역시 괜히 민망해져서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러자 중국과 일본 패널리스트들이 나서서 답변했습니다. 리웨이 교수는 한국도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 동정 어린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시아의 작은 나라로서는 잘하고 있는 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카무라 소장은 더 친절했어요. K-팝도 충분히 훌륭한 문화적 성취라고 위로하듯 답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도 일본 기술을 잘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어요.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는 것 같은 톤이었죠. 그때 이민호 씨가 마이크를 잡을 뻔했는데 결국 포기하더라고요. 그냥 고개만 저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이미 그렇게 흘러간 상황에서 뭘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토론회가 끝나고 로비에서 사람들이 삼삼오오 모여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득 죄책감이 들어서 이민호 씨를 찾아갔어요. 아까 제가 너무 가볍게 말한 것 같아서 사과하고 싶었거든요. 이민호 씨는 로비 한쪽에서 혼자 서 있었어요. 가방을 메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서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어요. 아까 제가 실례를 한 것 같다고, 죄송하다고 말이죠. 그런데 이민호 씨의 반응이 예상과 달랐어요. 화를 내거나 섭섭해하는 대신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익숙하다고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제 기자적 호기심이 꿈틀거렸어요. 진실이 뭔지 궁금하다고 물어봤더니 이민호 씨가 잠깐 망설이더라고요. 그러다가 시간이 있으면 보여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30분이면 충분하다고 하면서 말이에요. 다음 날 저녁 이민호 씨와 만났습니다. 워싱턴 시내 조용한 카페였어요. 그분은 노트북을 가져왔더라고요. 화면을 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953년 한국의 1인당 국내 총 생산이 67달러였다고 말이에요. 그때 북한보다도 낮은 수치였다고 하더라고요. 아프리카의 가난한 나라들과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2023년에는 33,000달러가 됐다고 했습니다. 500배가 넘는 성장이었죠. 이민호 씨는 포스코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1960년대 말 한국이 제철소를 짓겠다고 했을 때 일본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시냐고 물었습니다. 한국의 제철소는 100년 이르다고 비웃었다더라고요. 그런데 박태준이라는 사람이 일본 신일본제철의 이나미야 회장을 찾아갔다고 했어요. 기술 제휴를 요청했는데 처음에는 당연히 거절당했죠. 하지만 박태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몇 번이고 찾아가서 결국 기술 제휴를 성사시켰어요. 이민호 씨가 보여준 자료에는 당시 일본 기술자들의 증언도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배우려는 의지가 정말 대단했다고 하더라고요. 밤낮 없이 질문하고 메모했다고 말이에요. 심지어 일본 기술자들보다 더 열심히 공부했다고 했습니다. 포스코 건설 현장의 일화도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근로자들이 영하 20도의 추위에서도 작업을 멈추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기술자들이 놀라서 본국에 보고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1973년 포항제철소가 완공됐을 때 일본 언론들이 깜짝 놀랐다고 해요. 예상보다 훨씬 빨리, 그것도 높은 품질로 만들어졌거든요. 이제 한국도 철강 자급이 가능해진 거였죠.
현대건설의 중동 진출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1970년대 정주영 회장이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항만 공사를 따낸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한국은 해외 건설 경험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 정주영은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현지에 한국 마을을 통째로 옮겨놓겠다고 한 거예요. 한국 음식, 한국 목욕탕, 한국 이발소까지 모든 걸 만들어서 직원들이 고향에 있는 것처럼 일할 수 있게 했습니다. 결과는 대성공이었어요. 공사 기간도 단축하고 품질도 뛰어났습니다. 사우디 정부가 깜짝 놀라서 추가 공사까지 맡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한국 건설업체들이 중동 진출에 물꼬를 텄던 거죠. 이민우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런 게 바로 한국의 진짜 모습이라고 말이에요. K-팝이나 드라마가 아니라 정말 불가능해 보이는 걸 해내는 저력이 한국의 본 모습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점점 더 궁금해졌어요. 이민우 씨는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들을 들려줬어요. 1983년 삼성이 64kg D램을 개발했을 때 이야기였습니다. 당시 반도체는 완전히 일본과 미국이 독점하고 있던 분야였어요. 삼성은 일본 제품을 사다가 분해해서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른바 역설계라는 방법이었습니다. 밤낮 없이 연구해서 결국 자체 기술을 개발해냈어요. 일본 업체들이 경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1997년 외환위기가 터졌을 때 다른 나라들은 투자를 줄였는데 한국은 오히려 반도체에 더 많이 투자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미쳤다고 말했다고 해요. 하지만 결과는 어땠을까요? 외환위기가 끝나고 나서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가 됐던 거예요. 삼성과 SK가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70%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바꾼 거죠. 조선업 이야기는 더 극적이었어요. 1970년대 현대중공업이 울산에 조선소를 지을 때 말입니다. 당시 현대그룹에는 조선소가 없었어요. 배를 만들어 본 경험도 없었죠. 그런데 정주영 회장이 그리스 선주에게 가서 배를 주문받았다는 겁니다. 조선소도 없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그리스 선주가 어이없어 했지만 정주영은 500원짜리 지폐를 꺼내 보였다고 해요. 500원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조상들이 400년 전에 이런 배를 만들었는데 지금 못 만들 리 없다고 말이에요. 그 자신감에 그리스 선주가 주문서에 사인했다고 하더라고요. 정주영은 그 주문서를 들고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렸습니다. 그리고 울산 바닷가 모래밭에 조선소를 짓기 시작했어요. 정말 무모해 보이는 도전이었죠. 하지만 한국 사람들은 해냈습니다. 24시간 교대로 일하면서 배를 만드는 기술을 익혔어요. 일본과 유럽에서 기술자들을 데려와서 밤낮 없이 배웠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날짜에 배를 완성해서 인도했어요. 현재 한국은 세계 조선업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액화천 연가스선 같은 고부가 가치 선박에서는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해요. 전 세계 액화천 연가스선의 90% 이상을 한국에서 만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동차 산업도 마찬가지였어요. 현대자동차가 1986년 미국에 엑셀이라는 차를 들고 갔을 때 말입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가격 때문에 잘 팔렸지만 품질 문제로 욕을 엄청 먹었다고 해요.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품질을 개선하고 또 개선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어떤가요? 제네시스 브랜드로 벤츠나 BMW와 당당히 경쟁하고 있습니다. 이민우 씨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문화와 민주주의 이야기로 넘어갔습니다. BTS가 빌보드 1위를 차지한 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한국의 K-팝 산업 시스템 자체가 혁신적이라는 겁니다. 전 세계 팬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마케팅 전략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이라고 했어요. 아이돌 연습생 시스템도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기생충이 오스카에서 사관왕을 차지한 것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아시아 영화 최초로 작품상을 받은 거잖아요. 이건 단순히 영화 한 편의 성공이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의 수준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강조했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민주주의 이야기였습니다. 1987년 6월 항쟁으로 군사 독재를 끝낸 것부터 시작해서 2016년 촛불 시위까지 말이에요. 대통령을 평화적으로 탄핵시킨 나라가 전 세계에 몇 개나 있겠냐고 물었습니다. 이민우 씨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이룬 거의 유일한 나라라고 말이에요. 보통은 경제가 발전하면 독재가 계속되거나 민주주의를 하면 경제가 망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한글 이야기도 흥미로웠어요. 세종대왕이 만든 한글이 얼마나 과학적인 문자인지 설명해줬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문해율이 99%가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높은 교육 수준이 한국 발전의 원동력이 됐다는 겁니다. 코로나19 때 K방역도 빼놓을 수 없었죠. 전 세계가 한국의 방역 시스템을 배우려고 했다고 해요. 드라이브 스루 검사, 디지털 접촉자 추적, 투명한 정보 공개까지 모든 게 체계적이었다고 했습니다. 디지털 정부 시스템도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행정 업무 대부분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고 전자정부 순위에서 계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어요. 이민우 씨는 한국 사람들의 집단 협동 정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1970년대 새마을 운동, 1998년 금 모으기 운동, 그리고 코로나19 때 마스크 착용까지 말이에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문화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개성이 없는 건 아니라고 강조했어요. 오히려 K-팝, K-드라마, K-뷰티 같은 분야에서 개인의 창의성이 폭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민우 씨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전 세계 젊은이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말이에요. 한국 대학교에 유학 오려는 외국 학생들도 급증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K-라이프 스타일이 새로운 트렌드가 되고 있다는 거죠. 30분이 훌쩍 지나갔는데도 저는 이민우 씨의 이야기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5년간 아시아를 취재하면서 이런 걸 몰랐다니 말이에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이민우 씨에게 부탁했어요. CNN에서 한국 특집을 만들고 싶다고 인터뷰를 해달라고 말이에요. 이민우 씨는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응해줬습니다. 다음 주에 정식 인터뷰를 진행했어요. 카메라 앞에서 이민우 씨는 더욱 자세하고 체계적으로 한국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 역시 그동안 한국에 대해 얼마나 무지했는지 솔직하게 고백했어요. 그 인터뷰 영상이 CNN 메인 화면에 올라갔을 때 반응이 폭발적이었어요. 조용한 혁명이라는 제목으로 한국이 어떻게 모든 걸 바꿔놓았는지 다룬 기사였습니다. 댓글들을 보니까 저와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한국에 대해서는 K-팝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런 놀라운 이야기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미국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 타임스에서도 후속 기사를 썼어요. 한국의 경제 기적과 민주주의에 대한 심층 분석 기사들이었습니다. 갑자기 한국이 미국 언론에 주목받는 나라가 된 거죠. 하버드 대학교에서는 한국학 연구소 신설을 발표했어요. 스탠퍼드, 예일, 컬럼비아 같은 명문 대학들도 한국학 프로그램을 확대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의 관심이 폭증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정책적 변화였어요. 미국 의회에서 한국 연구 예산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실리콘밸리 기업들도 한국의 혁신 모델을 벤치마킹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국제기구들의 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세계은행과 국제통화기금에서 한국 모델에 대한 연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는 겁니다. 개발도상국들에게 한국식 발전 모델을 제시하겠다는 거였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15년 기자 생활에서 가장 큰 깨달음을 얻었거든요.
편견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진실을 찾기 위해 얼마나 노력해야 하는지 깨달았어요. 그 후로 저는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서도 더 깊이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서울의 특파원으로 가고 싶다고 회사에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이민호 씨와는 지금도 연락하고 지내요. 그분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거든요. 처음으로 진짜 저널리즘이 뭔지 알게 됐다고 생각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날 워싱턴 외교협회에서의 실수가 오히려 축복이었던 것 같아요.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평생 한국에 대해 편견을 가지고 살았을지도 모르거든요. 조용했지만 확실한 변화, 한국이 정말로 세계를 뒤바꾸고 있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은 어떠셨나요?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이 넘치는 하루 되세요.